무친 왕의 무덤을 찾아서 박충원과 단종능 발견의 이야기. 1457년 조선의 하늘은 낮게 드리워진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17 어린 임금 단종은 삼촌 수양대군에게 왕좌를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유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그의 시신을 수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 세조는 이미 조선의 임금이었습니다. 그가 죽인 것은 어린 조카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 처형된 사육신, 피비린내 나는 숙청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종의 시신 곁에 얼씬거리는 것만으로도 삼족이 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왕의 시신은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조선 개국 이래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온 나라가 상복을 입고 능 자리를 정하고 수천 명이 달려들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것이 나라의 도리였고 왕이라는 자리에 따르는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그러나 단종에게는 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7해를 살다간 소년의 시신이 아무도 거두는 이 없이 강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영월 동강변이었습니다. 영월의 호장 엄흥도는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호장이란 고을의 행정을 책임지는 향리 가운데 우두머리였습니다. 관리라면 나라의 눈치를 봐야 했고 백성이라면 나서기가 두려웠습니다. 엄흥도는 그 둘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물 위에 떠내려오는 것을 바라보다가 멈칫했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임금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하나는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것에 손을 댔다가는 가문이 몰살당한다고, 처자식이 화를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임금이었다. 사람이라면 저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라도 하면 끝이라고 제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엄흥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안다오. 삼족이 멸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당신, 나는 두 눈 뜨고 임금의 시신이 강물에 떠다니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소. 내가 죽어 저승에 가더라도 이것 하나는 해야 사람 노릇을 한 것이오. 아내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등불을 들었습니다. 엄흥도는 그날 밤 관노들을 이끌고 단종의 시신을 강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시신을 씻기고 염을 하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지금 구할 수 있는 가장 정갈한 것으로. 왕에게 어울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영월 동쪽 태화산 기슭 깊숙한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봉분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무덤처럼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그저 흙을 다독이고 마음속으로 저를 3번 올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엄흥도는 이후 관직을 버리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영월 산속 어딘가에 왕이 묻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씩 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다가 죽고 성종이 다스렸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있었고 중종 반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단종은 역사 속에서 지워진 이름이었습니다. 묘호도 없었고 능호도 없었고 제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영월 어딘가에 묻힌 폐위된 왕 하나가 있다는 소문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소문조차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엄흥도가 죽고 그날 밤 함께했던 관노들이 죽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늙어갔습니다. 무덤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월 동쪽 산 어딘가라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기억하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1541년, 중종 36년, 박충원이라는 인물이 영월 군수로 부임해 왔습니다. 박충원은 평범한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좋아하고 역사를 좋아하며 무엇보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남달리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에 오른 뒤 여러 관직을 거쳤지만 그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양심을 접어두는 종류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영월에 왔습니다. 영월에 부임하자마자 박충원은 고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단종 임금의 무덤이 이 근방에 있다고 들었소. 아는 것이 있으면 말해 주시오. 고을 어른들은 침묵했습니다. 오래된 침묵이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침묵. 세조 때부터 무려 80년 넘게 쌓여온 침묵이었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역적의 편에 선 왕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고 그 무덤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불온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무리 군수가 묻는다 해도 선뜻 입을 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박충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산을 다녔습니다. 이 골짜기, 저 산등성이, 동쪽 상이슬, 서쪽 능선, 혼자 다니기도 하고 관노들을 데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낡은 길을 더듬고 오래된 나무 아래를 살폈습니다. 표식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엄흥도가 일부러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박충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수의 업무를 다 마친 뒤에도 저녁 해가 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산을 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흙더미인지 무덤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을 수없이 들여다봤지만 확신이 서는 것은 없었습니다. 영월의 관리들은 속으로 군수가 허망한 일에 매달린다고 생각했습니다. 80년 전에 흔적도 없이 묻힌 무덤을 어떻게 찾느냐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충원은 꿈을 꿨습니다. 흰옷을 입은 어린 사내가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산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송긋이 향하는 방향을 박충원이 눈으로 좇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영월의 새벽이었습니다. 이슬 냄새가 났습니다. 멀리 동쪽 산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박충원은 그 길로 옷을 차려입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꿈속에서 손가락이 향하던 방향, 동을지산, 지금의 영월 동쪽 태화산 자락, 수풀이 무성하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날이 채 밝지 않아 발 아래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박충원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습니다. 이슬에 젖은 풀이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 작은 평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무런 표식도 없이 풀에 반쯤 덮인 채 낮고 납작한 흙 언덕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충원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납작한 흙 언덕이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의 자리라는 것이, 이름도 없이 비석도 없이 돌보는 사람도 없이 80년이 넘도록 여기 있었다는 것이, 그 시간의 무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80년이 넘도록 홀로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산 속에 계셨군요. 박충원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엎드려 8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그 처연한 침묵 앞에 이 말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는 즉시 무덤 주변의 잡초를 베었습니다. 관노들을 불러 봉분을 정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마련해 직접 제사를 올렸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드리는 공식적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군수가 오랫동안 홀로 있었던 이에게 올리는 작은 제사였습니다. 향연기가 아침산 공기 속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박충원은 조정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영월 군수 박충원이 아뢰옵니다. 신이 영월 동쪽 상잇을 깨서 단종 임금의 능으로 추정되는 무덤을 발견하였습니다. 백골이 아직 남아있으며 그 규모와 형식으로 보아 왕족의 무덤임이 분명합니다. 마땅히 예를 갖추어 모셔야 할 것입니다. 속히 조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단종은 오랫동안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세조의 피를 이어받은 임금들이 그 뒤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단종의 무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의 죽음이 부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선왕의 잘못을 들추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 했고, 어떤 이는 죽은 자에게 마땅한 예를 갖추는 것은 나라의 의무라 했습니다. 중종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박충원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봄이 오면 새로 돋아난 잡초를 베고, 여름이 오면 봉분에 쌓인 낙엽을 치우고, 가을이 오면 제사를 올렸습니다. 조정의 답이 오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맞는 일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조정의 공식적인 결론은 끝내 박충원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충원이 발견한 무덤은 이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영월 사람들도 지나가는 선비들도 그 상잇을게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해마다 누군가가 찾아와 풀을 베고 절을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이름 없이, 공식적인 명령도 없이, 그냥 사람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리고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조선 건국 300년이 지난 뒤 마침내 단종은 왕으로 복권되었습니다. 묘호가 올려졌습니다. 단종. 끊어진다는 뜻의 단, 으뜸이라는 뜻의 종. 끊어진 왕통이지만 으뜸의 자리에 돌아왔다는 의미였습니다. 죽은 지 240년이 지난 뒤에야 이름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영월의 그 무덤은 장릉이 되었습니다. 능호가 생기고, 능침이 정비되고, 비석이 세워지고, 향을 피우는 제실이 들어섰습니다. 80년을 아무도 찾지 않던 납작한 흙언덕이 조선의 왕릉이 된 것입니다. 장릉의 경내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새겨졌습니다. 엄흥도, 죽음을 무릅쓰고 왕의 시신을 거둔 영월의 호장. 그는 사후에 공조판서로 추증되었고 충절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박충원, 80년이 지난 뒤 그 무덤을 찾아낸 영월 군수. 그도 역시 사후에 영의정으로 추증되었고 장릉 안에 위패가 모셔졌습니다. 두 사람은 살아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엄흥도는 단종이 죽던 1457년에 살았고 박충원은 그로부터 80여 년이 지난 뒤에 영월에 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외면하지 않은 것, 권력 앞에서 눈을 감지 않은 것, 죽은 자에게도 마땅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믿은 것. 역사는 때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어둠 속에 씨앗을 묻습니다. 그 씨앗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씨앗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것은 다시 수십 년 뒤입니다. 씨앗을 묻은 사람도 찾아낸 사람도 꽃이 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씨앗은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영월 장릉에 가면 소나무 숲 사이로 낮게 앉은 봉분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단종의 무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왕릉이라고도 불립니다. 15의 왕위를 빼앗기고 17의 죽임을 당한 소년의 무덤. 강물에 버려졌다가 한 사람의 용기로 산에 묻히고 80년 뒤 한 사람의 끈기로 세상에 알려지고 240년 뒤에야 왕의 이름을 되찾은 무덤. 그러나 그 봉분 앞에 서면 슬픔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엄흥도가 밤새 그 시신을 끌어안고 어두운 산을 올랐을 것을 생각하면 박충원이 꿈에서 깨어나 이슬에 젖은 새벽 산길을 오르다 그 납작한 흙 언덕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을 생각하면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아무 명령도 없이 찾아와 풀을 베고 절을 올렸을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는 슬픔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어려운 일,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80년의 시간을 건너, 그리고 다시 200년의 시간을 건너 마침내 한 소년 왕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장릉의 소나무들은 지금도 봄이면 새 잎을 냅니다. 그 아래 낮게 앉은 봉부는 오늘도 거기 있습니다. 조용히 오래 그 자리에. 엄흥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역사 TV도 묻혀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